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종전 영상에서 계좌이체 내용만으로는 차용관계에 따른 대여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없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약 당사자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서 차용증을 쓴다면 추후에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여관계 입증이 매우 수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차용증을 쓴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찾아보거나 대충 아는 지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러한 경우 추후 문제가 되었을 때 차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관계 입증이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입증이 어려워서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을 꼭 필요한 내용만 넣어서 아주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여금이라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법률상으로는 소비대차라고 부르는데, 이 소비대차의 성립 요건은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소비대차금에 반환 시기, 즉 변제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자 약정이 있다면 이자 약정과 이자율, 그리고 변제기를 넘어선 이자, 즉 지연손해금에 대한 정함이 있다면 지연손해금의 약정과 그 이율입니다. 즉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복잡한 설명 필요 없이 이자가 있는 대여금의 입증을 위해서는 첫 번째, 대여금의 약정, 두 번째, 변제기, 그리고 세 번째, 변제기까지의 약정 이자율, 그리고 네 번째는 변제기를 넘어선 지연이자율이 그 요건으로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차용증에도 위 네 가지 요건만 들어간다면 더 이상의 내용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저와 함께 간단하게 차용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에는 복잡하게 쓸 것 없이 첫 번째는 대여 사실, 두 번째는 대여 원금, 세 번째는 변제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자, 이 네 가지만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 내용을 근거로 차용증을 작성해보고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용증이라고 서류 제목을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임의적으로 채권자를 홍길동이라고 기재를 하고 채무자를 김갑순이라고 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옆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그리고 주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주소,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기재한다면 연락처까지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채무자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21년 10월 1일에 2천만 원을 대여기간 1년으로 해서 빌려주었다는 것을 가정해서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할 것인데, 물론 원금이나 대여기간은 개인적 사정에 맞게 수정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대여 사실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채무자 김갑수는 채권자 홍길동으로부터 2021년 10월 1일에 2천만 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대여 사실 기재가 완료된 건데, 여기 있는 대여 사실의 문구는 대여 원금과 대여 사실만 개인적 사정에 맞게 변경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이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용 원금과 변제일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우린 차용 원금이 2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2천만 원이라고 적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용 원금에 대한 변제일이죠. 사실 이 부분은 변제일이라고만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변제일은 뭐 1년이라고 했으니까요. 2022년 10월 1일, 그리고 정확하게 옆에는 12개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정이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면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이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졌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저는 계산의 편의를 고려해서 이자를 연 18%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연 18%로 적어주시고, 밑에는 약정이자를 한 번이라도 지체를 한다면 뭐 원금을 다 변제해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보다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형적인 문구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정이자는 매월 1일, 채권자가 사용하시는 은행을 적어주시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요, 신한은행 110, 000, 000, 예금주, 홍길동이겠죠, 채권자니까요.
홍길동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며 단 1회라도 연체 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권자가 연체 시까지의 원리금 전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에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사실 이 약정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이런 내용은 사실상 정형적인 문구이기 때문에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옮겨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내용만 변경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이 기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약정이자율 부분에서 지금 연 18%로 기재를 해두었는데요. 이렇게 기재를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연 18% 이자를 다시 12로 나누어서 월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연 18%로 기재를 하셔도 되지만 이 연 18%를 12로 나눈 원리자 월 1.5%라고 기재를 하고 연 이자금원도 금액으로 환산해서 월 단위 약정 이자금을 기재해 둔다면 상호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편리하겠죠. 그래서 현재 차용 원금이 2천만 원이니까요. 2천만 원에 대한 연 18% 이자는 360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를 12로 나누면 30만 원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월 이자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둔다면 지금 연 18%니까 월 1.5% 이자죠. 그리고 매월 발생하는 약정 이자금은 아까 계산한 대로 3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해준다면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 월 받아야 될 이자나 월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얼마인지 명확하게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겠죠. 다음으로 지연이자 부분인데요. 지연이자. 이 지연이자는 그 지연 손해금이라고도 하는데 변제기를 넘겨서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채무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지연이자금인데 이 지연 손해금은 약정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미리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연 5%의 법정이자는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약정이자는 기재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지만 지연이자는 기재하지 않아도 연 5%는 받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지연이자는 차용증에 미리 써두지 않으면 연 5%만 그리고 그 이상의 지연이자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별도로 지연이자를 기재해 두셔야 되는데 저는 지연이자를 약정이자와 똑같이 연 18%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 차용증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재해두면 채권자에게 보다 편리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할인데요. 사실 관할 부분은 기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채무 변제가 지참채무, 좀 쉬운 말로 채권자 주소지에서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관할은 발생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 먼저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소송의 편의를 위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두는 것이 보다 편리하겠죠. 차용증에 이렇게 관할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합의관할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의관할에 대한 문구는 사실 정형적인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 기재하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될 텐데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채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 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기재해두면 대여금 채무와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는 관할과 관련해서는 채권자가 더 신경 쓸 내용은 없겠죠. 그래서 대여금과 관련해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관할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 차용증에 이와 같은 관할을 기재해 주시고 이 문구를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인적 보증을 세우는 게 효과적이긴 한데요. 만약 보증인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 보증인의 내용도 이 차용증에 기재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만약 보증인을 세우고자 한다면 일반 보증보다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 곧바로 보증인에게도 채무자에게 청구하듯이 채무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연대보증이 보다 더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담보로 연대보증인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될 텐데요. 여기 연대보증인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적는 내용은 연대보증과 관련한 정형적인 문구이기 때문에요. 혹시 금전을 대여하면서 연대보증인을 세우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적는 내용과 똑같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적어보면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누구누구누구라고 해서 연대보증인 이름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이을동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을동은
이 사건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 이행을 책임진다.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의 이름만 변경을 해주시고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 기재를 하신다면 이 차용과 관련해서 연대보증인 내용에 대한 작성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날짜를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채권자는 홍길동이죠. 그리고 채무자는 김갑순이고요. 그리고 이 대여금 채무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동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쓰시고 그 옆에 그 서명 날인 또는 도장을 찍으시면 되겠죠. 서명 날인 이렇게 해서 여기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거나 뭐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용증에 첨부되는 서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첨부 서류는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되겠죠.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이에요. 채무자 김갑순의 신분증, 신분증 복사본이 되겠죠. 아니면 또는 인감증명서라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는 연대보증인이 있으니까요. 없으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이을동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게 해서 차용증 작성이 완료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작성한 내용에서 개인적 사정에 따른 내용만 바꿔서 똑같이 작성하시면 완벽한 차용증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먼저 차용증이라고 해서 문서 제목은 제대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다 연락처,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나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연대보증인이 있었죠?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추가가 돼야 되겠죠? 연대보증인, 이을동,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기재해 주시고 주소, 연락처 기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여사실 명확히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차용원금, 변제일, 약정이자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구는 정형적인 문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내용만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연이자 기재를 했고요. 그리고 관할 부분,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내용으로 채권자의 편의를 위해서 기재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관할 기재가 됐고 연대보증인 기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날짜,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서명 날인, 이름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이 차용증에 첨부되는 첨부 서류까지도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둘 중에 하나만 첨부가 되면 되기 때문에 신분증이라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지금 이 차용증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급하게 작성한 거다 보니까 글자체라든지 간격이 조정이 안 돼 있는데 실제로 작성하실 때는 글자 크기라든지 글자 간격 등을 정제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차용증과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제목, 그리고 인적사항, 대여관계 사실, 그리고 차용원금, 변제일까지는 특별히 주의할 내용이 없고요. 그리고 약정 이자율도 명확하게 월 단위 이자를 기재해 놓으시면 상호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드리다가 잠깐 넘어갔는데 이 지연이자 부분인데요. 이 지연이자 부분은 약정이자와 성격이 달라서 당사자 간에 미리 사전에 약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정이자와 달리 연 5%의 이자는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대여금 채무가 장사를 위해서 서로 주고받은 돈이라면 사업상의 채무라면요. 아니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이라면 그렇다면 연 5%가 아니라 상법 제54조상의 상사이율 연 6%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상사이율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고에 따라서 연 1%의 차이가 나는데 이 경우는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연 2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지연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렇게 민사 법정 이율보다 높은 상사이율 연 6%를 지연손해금으로 변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채권이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상인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서류로 첨부하거나 특약사항에 미리 기재해 두는 것이 좋은데 이를테면 첨부 서류에 채무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기재하고 이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 서류로 같이 받아두거나 아니면 이 차용증 서두에 대여 사실을 기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채무자 김갑수는 채권자 홍길동으로부터 이 부분에요. 채무자 사업장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1일에 2천만 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두면 여기 이 부분 때문에요. 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 이 부분 때문에
상행위를 위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지연이자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를 약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 6%의 지연이자는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면 지연이자를 별도로 약정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연이자와 관련해서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약정이자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법정이율 연 5%를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상행위인 경우에는 연 6%가 됩니다. 그리고 약정이자를 예를 들어서요, 연 20%로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보다 낮은 이율인 연 10%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약정이자는 약정을 했는데 지연이자는 따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때 지연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정이자는 연 15%로 약정을 했는데 지연이자는 따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때 지연이자는 약정이자보다 낮은 연 5%의 이율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그 법리를 설시해 주었는데요.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도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시를 하였는데요. 따라서 연 15%의 약정이율이 있다면 지연손해금도 연 15%로 계산이 된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연이자 부분을 미리 기재해 두시면 되겠죠. 오늘 저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해 봤는데요. 사실 종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전 차용의 내용을 문자나 녹취 등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차용증 하나만 있다면 다른 입증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여관계 입증이 매우 편리하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차용증 작성 방법을 살펴보니 막상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금전 대여를 함에 있어서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